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휴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음, 휴강에 대한 보강 수업 차원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녹화해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이제 기기들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녹화할 때만큼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겠지만 음성과 뭐 판서 정도는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조절을 할 거고요. 이러한 영상 두 개를 시청을 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9월 16일과 18일 수업에 대한 보강 출결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챕터를 나간다는 건데요. 어떤 분들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조금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어, 조금 어려운 개념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셔서 복습 차원에서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시장 청산과 장기 총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또 수요 곡선 이야기를 아마 경제학 원론 혹은 미시경제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급과 수요는 미시경제학 혹은 경제학 원론에서 이야기했던 공급 수요와는 그 성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경제학적인 의미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어그리게이시라고 하는 글자를 붙였죠.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 주석으로 제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자, 먼저 거시경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마 이번 학기의 절반까지는 거시경제의 균형 상태가 어떻게 달성이 되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의 균형은 보통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그 시장의 참가자들 중에서는 제안화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제안화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즉 수요 측면의 경제 주체 혹은 시장 참가자와 공급 측면의 시장 참가자가 만나서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거래의 결과로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불 용의를 가지는 적정한 수요량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는 적정한 공급량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오직 단 하나의 이제 거래가 완료되는 거래를 가능케 하는 오직 단 하나의 가격이 존재할 때 그때 시장은 균형에 다다르고 그때 결정되는 가격을 시장의 균형 가격 그리고 그때 결정되는 거래량을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 원론과 미시 경제학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거시경제의 균형도 이와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GDP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GDP를 생산 측면에서 혹은 공급자 측면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GDP를 지출 측면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GDP를 소득 측면에서 관찰할 수도 있겠죠. 공급 측면에서 관찰하는 GDP 혹은 생산 측면에서 관찰하는 GDP로부터 한 나라의 총 공급 혹은 총 산출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출합니다. 지출 측면에서 혹은 소득 측면에서 우리는 한 나라의 총 수요를 판단하게 되고요. 우리가 GDP의 정의를 배운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공급 측면의 GDP와 수요 측면의 GDP는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단 하나의
이걸 만족하게 하는 오직 단 하나의 물가 수준이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는 거시경제가 균형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의 경기 변동적인 성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중간 목표 지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수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어떻게 달성이 되는지까지 나아갈 거예요. 근데 공급을 다시 장기 총공급과 단기 총공급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 장기와 단기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타임 호라이즌, 시계열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요. 장기라고 하는 충분히 긴 시간, 단기라고 하는 충분히 짧은 시간. 그거 어떻게 정해내리지는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고요. 어쨌든 거시경제학자들은 단기와 장기의 경제 환경이 갖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출되는 총 공급 곡선의 성격과 모양도 아주 상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다음에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할게요. 가장 완전한 형태의 효율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장기 총공급 곡선, 장기 상황에서의 총공급 곡선을 가장 먼저 도출해 볼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강론으로 하나씩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숲속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셨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어, 원하는 봉우리로 잘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총수요와 총공급, 미시경제학과의 수요,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 곡선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총수요는 앞에 어그리게이시라는 영어 글자 혹은 한글로는 총이라고 하는 영어가 붙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임의의 물가 수준에서 이제 경제학 원론을 복습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어, 일반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임의의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비슷하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총수요, 총공급도. 특정 임의적인 물가 수준에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민간 혹은 정부군 경제 주체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을 총수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 시장 내에서의 수요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수요는 주어진 임의의 가격 수준 하에서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개별적인 수요량을 다 더한 것이 어떤 한 시장에서의 시장의 수요였어요. 근데 총수요는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을 총수요 혹은 총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공급에도 어그리게이시라는 형용사가 붙죠.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간, 보통 3개월이나 1년 주기입니다. 특정 기간 내 각각의 임의의 물가 수준에서 모든 판매자들 혹은 기업들이 생산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한화 서비스의 총량을 총공급이라고 하고,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공급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공급은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였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계 비용을
굉장히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통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한계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야지만 이 기업은 그 시장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즉,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그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기억나시죠? 시장의 공급 곡선은 그러한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 혹은 한계 비용 곡선의 수평 합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총공급과는 상당히 다르게 정의가 되죠. 즉, 총수요와 총공급은 모든 시장의 공급 곡선을 다 합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도출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정의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썼던 것은 임의의 가격 수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임의의 가격 수준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띈 가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아이폰 가격이 될 수도 없고요. 뭐 시금치 가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전체적인 가격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특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되었던 제한화 서비스의 가격들의 평균적인 수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가 수준이란이 됩니다. 기준 연도의 물가 수준을 항상 100으로 맞춥니다. 기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맞추고요. 현재 연도의 물가 수준을 이 기준 연도의 100에 연동해서 상대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두 개 모두 기준 연도의 가격은 100이 되고요. 100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물가 지수를 보여준다면 그 해에는 기준 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랐다. 가격 수준이 올랐다. 소비자들은 기준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내고 같은 품질의 장바구니, 같은 개수, 같은 품질의 소비 꾸러미를 구입해야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총수요, 총공급, 그리고 개별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와 장기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단기와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단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단기는 고정 비용의 존재 유무로서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한 기업의 생산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로 가면 갈수록 고정 비용의 비중이 커지겠죠. 치킨집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쉽겠죠. 매달 새롭게 투입되는 가변 비용은 뭐 원자재 값, 고용하는 파트타이머에 대한 월급,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시간의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테니까 전체 총 비용에서의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개업 초기 단계에서는 기계를 사고 뭐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프랜차이즈에 기본 비용도 지불하는 등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썬 코스트라고 하죠. 매몰 비용 혹은 고정 비용 형태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요. 단기로 갈수록 고정 비용이 비중이 커지고 장기로 갈수록 가변 비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그러한 성질을 보이는 게 기업의 비용 구조였는데 그 미시경제학자들은 그걸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조금 달라요.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단기와 장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단기, 영어로는 short run이라고 합니다. 라함은 시장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장기는 반대로 시장의 비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서 시장의 효율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기간을 거시경제학자들은 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격의 경직성이에요. 가격의 경직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파타임을 했을 때 받으시는 월급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들어가셨을 때 사장님이랑 구두든지 아니면 계약서든지 계약을 하시죠. 너 한 달에 얼마 줄게. 6개월 일해라. 뭐 1년 일해라. 그 한 달에 얼마 줄게. 라는 금액은 물가가 변하면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연봉을 보통 1년 단위로 학교와 협상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연봉 협상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것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저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 12개월 동안 물가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월급은 그대로 있어요. 즉 제 월급이 상당히 경직적인 거죠.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에는 그 시장이 잘 청산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청산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경제 주체가 전혀 없는 경우 이것을 시장의 청산, 마켓 클리어링이라고 보통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단 하나의 가격 수준이 존재해서 시장에 초과 수요든지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시장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청산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경제학 원론에서 뭐였어요? 초과 수요든지 초과 공급이 존재할 때 가격이 움직여줬습니다. 가격이 움직여줘야지만 초과 수요도 줄어들고 초과 공급도 줄어들었어요. 즉, 가격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야지만 시장은 균형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직적이라면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라 함은 가격이 충분히 유연하게 변화해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과 같은 시장 불균형 현상이 없어지고 완전한 형태의 시장 청산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가격이라는 놈이 시장을 균형 상태로 이끄는 충분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차이로 단기와 장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구조 문제라든지 즉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 시장 같은 형태 즉 시장 지배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든지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균형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단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거시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은 뭐냐? 충분히 긴 장기에서 롱런에서 그 나라 전체적으로 산출되는 총 산출량이 임의의 물가 수준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한 스케줄입니다. 즉, 가격이 충분히 유연하게 변화해서 그 정도로 가격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시장 청산이 일어날 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시장이 됩니다. 모든 종류의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서 청산이 됐을 경우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산출량 수준이 임의의 물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냐. 물가가 변했을 때 그 임의의 산출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화 양상을 하나의 2차원상의 곡선 형태로 표현한 것을 장기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살펴볼 텐데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정보가 비대칭적이거나 시장이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성격들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게, 즉, 균형 상태로 그 시장, 그 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이 청산되지 않아서 시장의 균형을 전제로 총 산출량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결정되는 총 산출량 수준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를 살펴본 것이 단기 총 공급 곡선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장기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시장이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시장의 청산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그렇게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 지배력은 또 무슨 말이야? 헷갈리시죠? 시장 지배력은 그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그 어떤 개별 구매자도, 그 어떤 개별 판매자도 그 시장의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 힘이 미비해야 돼요. 어떨 때 개별 소비자나 개별 생산자가 시장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약해질까요? 그 시장에 판매자가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균형 가격이 완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장에 판매자가 5만 명이 있어요. 그럼 5만 명 중에 한 명이 빠지든 한 명이 들어가든 그 한 명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팔든 1억 원에 팔든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주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면서 그 시장에 들락날락 거릴 때 개별 소비자와 판매자는 그 시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학 원론 때 들으셨을 때 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정의가 됐어요.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과 재화 시장,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기업이 최종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급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기계라든지 딴 거 같은 자본이 사고 팔릴 수도 있고요.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노동력이 사고 팔리는 노동시장도 생산 요소 시장에 포함됩니다. 즉, 생산 요소 시장은 물리적인 자본 시장과 노동력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본 시장, 요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을 구성하고 최종 재화나 서비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구매하는 최종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재화 시장을 구성하는데 이 두 시장에 그 어떤 마찰적인 요인이나 불완전한 요인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변수가 전혀 경직적이지 않고, 즉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움직인 끝에 균형에 다다를 경우에는 그 균형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공부했던 시장 균형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었잖아요. 셋째, 정보가 완전히 대칭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미시경제론에서 공부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경제학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금융 소비자와 금융 상품 판매자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우리는 은행의 내부 정보를 모릅니다. 근데 은행은 우리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직업까지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은행으로부터 예금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정보를 은행에게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행은 우리가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매달 돈을 납부할지 납부하지 않을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우리에게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로부터 더 높은 이득을 뜯어낼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상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수준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 소비자를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균형 상태로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리가 없다라고 가정해야지만 시장 청산이 손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이 굉장히 신속하고 아주 균일하게 내생 변수로 진입해야 돼요. 즉, 현대 주류 거시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외부 충격 혹은 외생 충격이 그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을 볼 때 우리가 많이 해봤죠. 뭐 예를 들어서 마약 시장의 균형. 정부가 마약 공급책들을 때려잡는 정책을 했을 경우 마약의 공급 곡선이 줄어들겠죠. 마약 시장의 균형이 변화할 겁니다. 반대로 음, 그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재활센터를 많이 건립해서 치료와 재활을 조금 더 돕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마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약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 경우 역시 균형이 바뀔 겁니다. 이런 외생 충격들,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균형이 바뀌는지 많이 공부했었죠. 이때 요 외생적인 충격은 그 시장에 굉장히 신속하게 들어가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균일하게 들어가야지 시장의 균형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굉장히 다 많은 힘든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 시장은 청산되고 이런 조건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청산이 이루어질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 중에 발견되는 그 시장, 그 나라의 총 산출량 수준이 물가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성을 파악한 것이 장기 총공급 곡선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이런 시장 청산 상황에서 이제 장기 총 공급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개념들을 새롭게 익혀야 돼요. 첫 번째 익혀야 될 개념은 총 생산 함수라는 하나의 가상의 우리나라의 생산 활동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강한 가정이 필요해요. 시장 청산이 발생하는 장기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 나라의 전체적인 산출량 수준이 단 하나의 단일한 생산 함수로부터 도출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함수라는 건 뭡니까?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뽑아내주는 기계 장치를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의 생산 활동을 기업이 전담해서 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라는 네 개의 경제 주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거시경제라고 이해하신다면은 그중에서 가계가 담당하는 것과 기업이 담당하는 일이 다르다는 건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 기업은 생산 활동, 투자와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라고 이해하시면은 거시경제 모형의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여기 보이는 1번식 같은 경우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함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F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Y는 그 나라의 총 산출량으로서 종속 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는 함수에 들어가는 이 두 놈이 되겠죠. 독립 변수로서 생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즉,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매자가 되어서 가게로부터 자본과 노동력을 구입하고 자본에 대한 소득 그리고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불합니다. 그 대가로서 뭘 얻냐? 생산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생산 요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L만큼, 노동력을 L만큼, 자본을 K만큼 F라고 하는 생산 요소,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산출량이 Y만큼 튀어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즉, Y, L, K는 모두 뭡니까? 실질 변수예요.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즉, 기준 연도의 가격이 지금 다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A라는 놈이 있는데 이 A는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줄여서 TFP라고 얘기하는데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놈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생산 수준을 결정짓는 생산성 계수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솔로 리지듀얼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계량 경제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요 A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 혹은 과학 수준 혹은 숙련도 혹은 근면 성실성 그 나라의 국민성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요 A를 우리가 포착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 A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존재해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 요소 생산성이 더 이상 증가할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 총로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문맹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99%가 한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문맹률도 거의 제로고요. 대학 졸업률이 70%에 가깝기 때문에 지식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반도체, 뭐 위학, 위료, 그것부터 시작해서 농업, 그리고 경영, 경제 같은 경상 계열에 대한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까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L은 고용된 노동의 총량이에요. 보통 노동 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K 같은 경우에는 고용된 자본의 총량으로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계 설비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기업의 주식의 총액은 얼마인지, 대충 이런 것들로 그 나라의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자본의 총량을 보통 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Y는 당연히 GDP고요. 생산 측면에 혹은 공급 측면의 GDP로 우리가 바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Y, L, K 모두 통계자료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면 A를 이제 소위 말하는 나머지처럼 구할 수 있겠죠. 그걸 솔로 리지듀얼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함수의 모양을, 이 생산함수의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 요소 생산성은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해야 하지만 1번식이 항상 양수로 나오겠죠. 산출량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노동 고용량과 자본, 투입되는 자본의 총량도 마이너스일 수는 없어요. 항상 플러스예요. A가 마이너스면 1번식 자체가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요도 생산성도 항상 플러스라는 가정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 어퍼스트로피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퍼스트로피가 하나면 안에 있는 내생, 여기 점으로 표현했죠. L과 K 두 개가 내생 변수잖아요. L과 K 중에 하나로 미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미분했더니 0보다 큰 값이 나오고 두 번 미분했더니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대요. 수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증가 함수이지만 한 번 미분한 값은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오므로 기울기가 양인 플러스인 값을 갖는 증가 함수이지만 두 번 미분했더니 제로가 나온다는 건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로 증가의 폭이 체감하는 형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정들을 합쳐서 우린 하나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의 정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총생산함수에서 공부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을 따르는 생산함수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L이나 K가 들어가게 되고요. 세로축에 Y를 넣겠습니다. 만약에 고용하는 노동량이나 우리가 투입되는 자본량이 제로면 산출량도 제로겠죠?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증가함수라면서요. 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가의 폭이 점점점 줄어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총생산함수가 표현이 됩니다. 이 함수를 L이나 K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요. 이 함수의 기울기가 나오는데요. 초반에는 기울기 값이 굉장히 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울기 값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울기가 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감소함수는 절대 아닙니다. 한계행산 체감의 법칙은 투입되는 노동이나 자본량을 한 단위씩 늘렸을 경우 거기에 대응하는 산출량 값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한계적으로 늘어나는 한계 생산물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늘어났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적은 양만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를 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력을 한 단위만 투입해도 바로바로 생산, 그, 산출되는 생산량이 팍팍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제 경제 발전 단계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력이나 자본량이 추가적인 생산량을 많이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카페에서 혹시 알바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체감을 하실 텐데, 새로 카페를 개업한 사장님이 여러분을 첫 번째 바리스타로 영입을 했습니다. 혼자 일할 때보다 둘이 일할 때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 카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엄청 커졌습니다. 알바생을 10명을 써요. 11번째 알바생을 썼을 때 폭발적으로 그 카페의 생산성이 증가할까요? 폭발적으로 커피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한 명에서 두 명 늘었을 때보다 늘어나는 분명히 뭐 커피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폭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100명짜리 기업에서 추가로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그 한 명이 뽑아내는 추가적인 산출물은 극히 미미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1번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GDP가 증가하는 폭은 아주 미비할 겁니다. 한계행산 차감의 법칙은 약간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요거는 정리는 아니고요. 한계산 최강의 법칙처럼 법칙은 아니고 우리가 이 생산함수를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RS라고 해요, 줄여서. Constant Returns to Scale. 만약에 노동량을 감마배, 자본량을 감마배, 똑같이 감마배만큼 늘렸을 때 그 결과 생산함수를 통해서 생산함수를 거쳐서 산출되는 GDP 수준도 정확하게 감마배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도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교과서의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까지 공부하셨는데 어떠세요? 따라오실 만 합니까? 잠깐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